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법을 담당한 박희준 강사입니다. 네, 승진시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부디 제가 담당한 이 행정법에서 만점을 받으셔가지고 필기시험만큼은 뭐 쉽게 통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개 수험가에서는 이게 행정법을 좀 어려워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행정법은 굉장히 쉬운 과목이에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든지 뭐 소방시설공사법 이런 것들이 혹시 여러분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다면 다른 과목에 그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얼핏 보더라도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 시험에 있어서 어렵고 어려운 시험이냐 쉬운 시험이냐를 가르는 관건은 뭘까요? 네. 제 생각은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 때 야 이게 뭐였지? 아리송한데 정답 지문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게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런데 행정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해놓으면요. 진짜요. 제 말씀 들으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네, 한번 이해를 해놓으면 3년이고 5년이고 갑니다. 머릿속에. 왜냐하면 이거는 이해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실관계를 머릿속에다 그림으로 그려놓고 충분히 그 사건이 어떤 것이 쟁점이었구나. 이 내용을 잘 파악을 해놓고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해내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 시험 과목에도 가끔 이제 법령 조문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작년 시험 기준으로 보면 이 법조문 문제가 한 그 9문제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요. 거기 뭐 숫자가 기간 같은 법조문이 되게 숫자가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혹시 나오더라도 그 숫자마저도요. 여러분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평소에 공부하실 때 이걸 왜 2주일로 정하지 않고 1주일로 정했지? 이건 왜 30일이냐? 60일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가면서 그 이해를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첫 시간이라 그런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너무 겁을 먹지 마시고요. 특히나 여러분은 지금 현직 공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 그 신참들 청년들 처음에 그 사회 초년생들이 그 행정법을 공부할 때보다는 훨씬 쉽다고 접근하기 쉬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평소에 느꼈던 거하고 요 그 교재에 있는 부분을 서로 연결시키면서 감정이입을 하면서 책을 공부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을 내시라는 말씀을 처음 드린 겁니다. 그리고 간단히 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방 승진 시험이니까 특히요. 재작년부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문제가 정식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공개되기 전에는 이제 그 수험장에 들어가셨던 분들의 그 기억에만 의존해 가지고 문제를 막 복원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저도 좀 긴가민가 해요. 긴가민가 했어요. 이게 과연 실제로 이렇게 나왔을까?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드러났습니다. 우리 시험의 정체, 행정법 시험 문제 정체가 드러났는데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다른 국가 시험에 행정법 과목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 문제하고 소방이 승진 시험의 행정법 문제가 다르지 않아요. 다를 이유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역시나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요. 여러분 행정법을 공부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정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10수년 동안 행정법 강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제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은 만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만점 말씀드렸는데 다시 최종 정리를 하면 여러분 25문제 전부 맞춰가지고요. 행정법에서 그냥 선도적인 과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행정법에서 제발 틀리지 마시고요. 다 맞출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재는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우리가 공부할 범위는 이렇습니다. 행정법이라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눠지면 첫 번째는 누가 행정권을 발동하느냐. 행정의 이제 그 주체라고 할 수 있고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러면 행정 조직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되고, 이거 일반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 예, 조직 파트, 행정 조직법이 이제 행정법의 큰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총론 부분에 약간 소개가 되어 있고요. 자, 앞부분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몇 시간 후에 이걸 잠깐 봅니다. 도대체 행정은 누가 하는 것이냐의 문제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머리죠, 머리 부분. 누가 하느냐. 그리고 저 강론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행정작용법입니다. 행정작용법은 여기 이제 행정주체라는 표현을 앞으로 많이 드릴 텐데요. 쉽게 보통 얘기할 때 이제 국가나 뭐 지자체 같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이건 공공단체의 하나고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들만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이게 행정을 하는 쪽, 행정권을 발동하는 쪽, 행정주체라고 하고, 상대방은 국민이 있겠습니다. 이제 국민은 굳이 말하자면 행정객체인데, 행정객체라는 말은 잘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국가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요 다양한 수단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이제 쭉 유형별로 공부를 합니다. 네. 평소에 여러분 이제 공무원이시라 하더라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매번 그렇게 익숙하게 일을 하시지만 사실 이건 학문적인 개념으로 나누어가지고 고민을 한 적은 없을 거예요. 그죠?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따라서 여러분 이제 하시면 재밌습니다. 이거. 이게 그거였구나.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그때 그 일이 바로 이 유형에 해당한 거였구나. 이제 이런 걸 아시는 거예요. 이제 학문적으로, 법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영역이 바로 여기죠. 행정작용 영역. 그리고 구제법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 주체가 국민을 상대로 뭔가 행위를 할 때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혹시 공무원들이 일부러 그 위법한 행위를 하려고는 안 하죠. 공무원들은. 그렇지만 이제 뭐 실수가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국가가 행정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이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라는 거는 정신적 피해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재산적 피해도 있겠지. 신체적 피해도 있겠고, 여러 유형으로 이제 피해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한다? 이것을 구제해준다, 이거죠? 권리를 구제하는 겁니다. 권리를 구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간단히 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 이건 금전적으로 구제받는 방법이 하나 있겠어요. 그죠?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그 피해를 돈으로 충분히 배상만 받을 수 있다. 또 보상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게 위안이 되죠. 이런 피해가 이제 구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요 행정작용 자체. 행정작용 자체를 다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징금 부과 처분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만일 그러한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한다면 과징금 부과 처분이나 영업정지 처분 자체를 취소시키면 돼요. 그죠? 그러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영업을 계속할 수도 있죠. 이해되시죠? 요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 공부하시는 뭐 국가배상법 같은 거는 금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잖아요. 국가배상법은 이제 이 영역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법도 공부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그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 그리고 행정법원에다가 또 뭐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 취소소송 막 제기하잖아요. 그런 건 이쪽이겠습니다. 됐죠? 네.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거는 바로 이겁니다. 근데 25문제 중에 분량 면에서는 요게 이제 그래도 많이 출제가 된다고요. 행정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워낙에 다양한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는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그래서 교재 기준으로도 분량이 좀 많고요. 이 파트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요게 제일 중요해요. 네, 요게. 우리들 국민. 여러분은 지금 공무원이시지만 사실은 행정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법? 누구를 위해서? 물론 이제 국가가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법을 만들긴 했지만은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옛날로 조선시대로 말하면 왕이 뭐, 그때는 뭐 법률이 있었어요. 행정법이 없잖아요. 왕이 막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반드시 이러한 행정작용을 할 때 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행정법이에요. 그러면 행정법은 원래 국민을 위한 법이고 국민을 위한 법 중에서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지요. 그죠? 국민의 권리를 구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한 5,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소홀히 할 수 없고요. 결국은 여기까지 쭉 공부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만 행정법이 여러분 이제 그 공부로서 완성이 된다라고 봐요. 요걸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행정법 공부가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공부하더라도 이 기본 바탕이 안 돼 있으면 또 이해를 못 합니다. 사실 그래요. 그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국가와 국민 간에 어떤 권리 또는 의무 다툼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이걸 좀 케이스, 사례를 봤을 때 이게 어떤 사건인지를 파악을 해야 실제로는 행정소송 과정에서의 재판 진행 과정, 왜 소송 절차는 이렇게 만들었지?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진짜로 이제 책으로 갈게요. 여러분, 교재 16페이지 봅니다. 16페이지 처음에 보시면 권력 분립에 의한 행정관념의 성리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요건 판사 안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행정이라는 개념 자체는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네. 조선시대에는 행정이란 말 자체가 없었다니까. 조선왕조 실록을 아무리 열어봐야 행정이란 단어가 나오나? 없죠. 그러면 이제 행정은 언제부터 등장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은 그 유럽은 굉장히 오래전에 행정이란 개념이 생겼습니다. 우리보다 굉장히 빨라요. 몇백 년 전에. 여러분 이제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17세기, 18세기에 세계 3대 혁명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대혁명, 영국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있지.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왕권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담은 거예요. 그지? 예. 왕이 권력을 함부로 행사함으로써 국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걸 참다 이제 못 참고 이제 국민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일종의 혁명이죠, 혁명. 그래서 이 통치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왕은 존재하지만 그 이후에 왕은 이제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공화국 체제로 바뀌는 거죠. 그죠? 세계의 나라가 전부 다 공화국 체제가 뭐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란 말이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면 이제 그 혁명은 성공했어요. 유럽에서 이제 자유혁명은 성공을 했는데, 만약에 이 시간이 흐르면 다시 예전의 그 권력이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죠. 왕이 다시 또 그 상황을 뒤엎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적인, 자유적인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뭔가 통치 구조를 아예 그냥 못을 박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국가의 기본 질서를 바꿀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삼권 분립 제도가 등장합니다. 아시죠? 삼권 분립. 국가의 권력을 세 개로 나누죠.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 대통령이 수반으로 되어 있는, 행정수반으로 되어 있는 행정부가 있고, 그리고 국회가 하나 있고, 법원이 하나 있죠. 그래서 삼권이 서로 균형과 견제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이제는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를 함으로써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삼권 분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행정이라는 개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행정, 입법, 사법으로 나눌 때 거기서 바로 행정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형식적 의미 행정과 실질적 의미 행정. 이것도 우리 한 10여 년 전에는 행정법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 구태의연한 문제가 돼서 출제는 안 해요. 그렇지만 한번 그냥 이해를 하세요. 밑에 내가 표로 정리를 해놨지만 이게 표가 이해가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크게 개념만 설명드리면요. 여러분 행정이라는 개념이 뭐냐 누구한테 물어봤을 때 이걸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이제 행정법 학자마저도 도대체 행정은 뭐다라고 한마디로 참 명쾌하게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학자는 없습니다. 그랬지? 네. 예전에 유명한 학자가 포르스토프라는 유럽의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행정은 정의 내릴 수는 없다. 다만 그 특징을 묘사할 뿐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지? 행정은 뭐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없다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그래서 이제 행정을 알려면은 행정이 갖고 있는 특징들, 속성들을 알면 그게 행정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특징을 제가 밑에 작은 표에 바로 윗줄에 정리를 해놨어요.
바로 윗줄에 그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동그라미 1번에 이렇게 있죠.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공익의 반대말은 사익인데 우리 개개인의 이익을 사익이라고 하는데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대중의 공통적인 이익. 이걸 공익이라고 하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환경이 양호하면, 환경이 깨끗하면 국민들 모두가 공통적인 이익을 얻죠. 환경이 깨끗했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국가가 할 일은 국가의 전체적인 자연환경, 생활환경을 이제 쾌적하게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공익이에요. 물론 공익을 추구하다 보면 이제 사익도 증진이 되죠. 사실은 공익과 사익이 절대적으로 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익이 우선이다. 그리고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소극 반대말은 소극적이거나 과거지향적이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법 활동이죠. 법원에서 하는 재판 자격은 소극적이고 과거지향적이에요. 왜? 재판이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의 진위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누구 주장이 옳으냐 그러냐를 판단하는 게 법원에서 할 일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과거지향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그 법원에 있는 판사들은 아마 반대할 수는 있어요. 왜 과거지향적이냐? 우리 법원이 함으로써 미래를 좋게 만드는 것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 할 말은 없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행정에 비해서 사법은 과거지향적이죠.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행정은. 자, 동그라미 3번에 일방적으로 법적 의무를 구체화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영업정지 처분 얘기했는데 여러분 영업정지 처분을 행정청에서 내릴 때 그 상대방 뭐 식당 주인을 만나서 당신한테 지금 영업정지 처분 2개월을 지금 내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2개월로 하는 게 좋아요? 1개월로 하는 게 좋아요? 협의를 합니까? 절대로 안 하죠.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그냥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당신이 잘못한 만큼 영업정지 1개월 이렇게 처분해 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법적 의무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법의 집행작용이다 이런 표현 나오죠. 요거는 좀 판사를 할 텐데요. 여러분 법을 제정한다라는 말이 있고 제정 그리고 집행한다는 말이 있고 판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법을 만든다는 거죠. 요건 이제 입법부에서 하는 일이고요.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요거부터 하면 판단한다는 것은 법의 의미를 해석한다는 것이야. 이제 법조문을 이렇게 열어보면 거기 한글로 뭐라고 막 써있잖아요. 문장으로.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이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법의 의미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죠? 보는 법조문을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지. 그럼 실제로 그 법조문이 어떤 법조문이 적용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게 법원으로 가죠. 그래서 법원에서 할 일이 뭐냐? 법관이 할 일은 바로 이 사건에 적용되고는 법조문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먼저 해석한다. 이걸 판단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법을 판단한다는 거죠. 법의 의미를 판단하는 일은 어디서 한다?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법조문인데 법관이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요 재판에서의 승패가 갈릴 수도 있어요. 원고가 승소할 수도 있고 피고가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치?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행정법이고 행정부에서 하는 걸 앞으로 우리가 법을 집행한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에서 어떤 A라는 법 20조를 딱 만들었잖아요. 입법부가. 그러면 이것을 행정부는 어때요? 집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집행한다. 뭐 사형을 집행한다 할 때 집행이라는 단어 쓰는데 그 집행이 아니고요. 만들어진 법을 현장에다가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거기 표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튼 예전에는 많이 출제가 됐는데 한번 그냥 참고로 보세요. 이거 절대로 이걸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표의 의미만 아시라고. 이거 보면 형식적으로 앞으로 이제 행정부에서 하는 거를 형식적 의미의 행정, 그다음에 입법부에서 하면 형식적 입법, 사법부에서 하면 형식적 사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실질적인 특징, 제가 조금 전에 한참 설명드린 그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4번까지. 요 특징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다. 요게 중요한 거지, 사실. 실질적 의미의 행정.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 서게 되면 이제 입법부인 국회에서 하는 행위 중에서도 행정이 있을 수 있고 법원에서 하는 일 중에서도 행정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하나만 예를 들면 대법원장이 어떤 사람을 법관으로 임명하는 행위가 뭐야? 법관으로 임명을 하는 것은 그거는 행정이에요. 그죠? 법원 조직법을 적용하는 거지. 집행하는 거지. 행정이지. 그거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죠. 또 재판하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법원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재판만 있지 않지. 이렇게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뭐 대법원 규칙을 만든다. 그러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법을 제정하는 거지. 그걸 사법 활동이라고 하지 않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실질적 의미의 행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17페이지에 가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막 나옵니다. 아마 작년에도 출제가 됐을 거예요. 요거, 자, 이 통치행위라는 관념이 나옵니다. 요 판례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아요. 예. 그래서 이 통치행위가 몇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되어 있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제 통치한다. 요즘은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 통치한다 이런 표현을 막 안 쓰지. 근데 워낙에 관례적으로 써왔던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도 막 씁니다. 이 법률 용어는 아닌데 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통치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통치행위의 개념, 그 굵은 글씨로 있죠. 국가가 하는 작용 중에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으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어려워. 사법심사라는 거는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사법심사는 재판이에요. 예, 재판의 대상화가 참 곤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왜? 이유? 그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고도의 정치적인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또는 이제 군사적인 행위, 이런 것들. 군사적인,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발생했는데, 전투 현장에서 소대장이, 자, 돌격 앞으로 해서, 부하들한테 돌격 앞으로. 근데 돌격 앞으로 했는데, 그게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부하들이 많이 사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소대장을 처벌을 해야 되나? 재판을 열어가지고 처벌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현장에서, 전투 현장에서 나름대로 소대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법원에서 나중에, 야, 그건 불법행위다. 적법행위다. 이런 거 판단한다는 것이 웃기죠? 그거 할 수도 없습니다.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이번에 저 아프리카 저 구석에 있는 어떤 조그만 나라하고 만약에 이른바 국교를 수립했어. 이번에 국교를 수립했어. 더 좋은 예는요. 우리가 이제 우리 대통령이 만약에 북한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 뭔가 통일을 위한 어떤 협상을 벌였어요. 협상을 벌여가지고 뭐 협약문을 체결했어. 자, 그러면 이걸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 그렇잖아요.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집권 여당 싫어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 대통령의 행위를 뭐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자, 이러한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한지를 판단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끔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재판을 안 해줍니다. 그런 경우. 왜 그래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 자, 말씀이 길었어요. 그래서 고도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행위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게 통치행위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치행위는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학설이 뭐 부정설, 긍정설로 대립한다고 나오는데 다수설은 긍정설이에요. 판례도 그렇고. 왜 그래? 현실적으로 존재하니까. 아무리 이걸 부정하고 싶어도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가 있을 수가 있죠. 이건 없앨 수가 없지. 국가가 소멸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긍정설이 다수설인데 다만 이렇게 뭐 그 관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학설로 이제 다시 나눠진다는 거죠. 재량행위설, 권력분립설, 사법자재설, 독자성설. 요걸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학설 이름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일리가 있어요. 왜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까? 네, 행정부가 하는 거니까 권력분립적 차원에서 이거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사법부가 함부로 행정이 하는 일을 어떻게 심사하냐. 뭐 이런 게 권력분립설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은 행정부가 하는 이제 재량행위다. 재량행위는 나중에 공부합니다. 그래서 재량행위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판례입니다. 네, 시험에는 이제 판례를 내니까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밑에 첫 번째 비상계엄 선포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여러분 이제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아실 텐데 1980년에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을 압박을 해가지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죠. 확대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 전두환 일당이 권력을 잡았단 말이죠. 이게 나중에 90년대에 와서 이제 YS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받고 막 감옥에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때 나왔던 판례입니다. 이때요 일단 비상계엄을 이렇게 선포하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행위죠. 네. 따라서 그거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죠? 이 선포 자체 있죠. 선포 자체가 정당하냐 부당하냐. 예. 이 문제는 어떻다고?
이거는 통치행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법심사를 기준으로 이제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고유한 권한이거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범죄를 목적으로 한 행위 있죠.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누가? 전두환 일당이 신군부가 이거를 이제 그 비상계엄이라는 제도를 자기의 그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범죄 목적, 국헌을 물러나기 위한 범죄 목적으로 사용했어. 그럼 이런 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감옥으로 간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나눠서 기억하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은 남북회담 얘기도 또 나옵니다. 요거는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김정일을 평양에 가가지고 만났죠. 정상회담.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요 자체는 어떻다고 또 사법심사 대상이 안 돼요. 이제 이건 고대 정치적인 행위니까. 대통령의 어떤 통치 철학에 따라 가지고 북한 김정은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평양에 가서. 이렇게 판단한 거니까 그거 누가 뭐라고 말을 못 해요. 그렇지만은 여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송금 행위가 그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그 정부가 요거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가지고 몰래 뒷돈을 보냈단 말이야. 김정일 집단한테 불법적으로 이제 관련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국민들 몰래 아주 거액의 달러를 송금해버렸어요. 자, 나중에 이게 밝혀져가지고 이 과정에 개입했던 그 실무자들 있죠? 공무원들 다 처벌받았습니다. 어때요? 재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판례는 자, 국회의 자율권 어쩌고 나오죠? 예,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읽어보시고요. 국회의 자율권,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 이루어진 그 국회에서 하는 행위들이 우리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마땅치 않은 행위들 되게 많이 하죠. 국회의원들 정말. 다 몰아내고 싶은 경우도 많지. 저 따위로 일을 하라고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뽑아줬냐 막 이러는데 사실은 이게 그들이 아무리 뭘 잘못하더라도 재판의 대상이 돼가지고 막 처벌받거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 그래요? 바로 국회의 고도의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예, 만약에 국회 바깥에서 우리 시민들이 뭐 다투고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다투면 이게 체포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끼리 국회의사당에서 뭔가 행위를 하면 잘 이게 그 재판의 대상이 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뭐 그런 의미니까 보시고. 그리고 밑에 서훈 취소 이렇게 표현이 나왔죠? 서훈 취소. 예, 서훈이라는 건 이제 국가의 어떤 국가를 위해서 애쓴 분들을 국가가 이제 찬양하는 행위예요. 그 훈장을 주거나 뭐 보상을 주거나 이런 게 서훈이죠. 대통령 훈장, 포장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서훈행위인데 과거에 가령 뭐 독립운동을 했던 분의 공적을 기려가지고 그분을 독립유공자로 이제 서훈을 해드렸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일제시대 때 뭐 친일 행적이 있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서훈을 취소할 수 있죠. 서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떠한 사람에게 서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서훈했던 것을 취소할 것이냐의 문제는 법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에서 다룰 수 없는 문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법심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서훈을 취소하는 과정에 위법한 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훈을 취소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서훈을 취소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 취소당한 그분의 뭐 지금 뭐 유가족이 남아있으면 유가족이 소를 제기해가지고 이걸 다툴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아무튼 서훈 취소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또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긴급 재정경제명령은 사법심사 대상이다. 요건 김영삼 대통령이 어느 날 금융실명제를 실시를 합니다. 벌써 꽤 오래됐네요. 금융실명제. 예전에는 그 은행에다가 계좌를 만들 때 자기 실명으로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계좌를 만들 수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이른바 차명을 막 허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많아가지고요. 이제 경제는 이제 투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전면 실명으로 바꿔라. 이게 금융실명제 사건입니다. 여기 헌법적 용어로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형식으로 나온 거예요. 긴급재정경제명제. 요거는 뭐냐면 헌법은 잘 공부를 안 하셨죠. 그러면 이제 원래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건데
이런 금융실명제는 결국은 법률이에요. 그지? 예, 법률의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법률의 형식으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 과정에서 요 당초에 목적했던 바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 국가가 막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라고 막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워낙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막 영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막 재산을 빼돌리고 막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전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긴급 재정권을 발동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갔습니다. 누군가가 야, 대통령이 이런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는 거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전에 이제 차명으로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들 입장에선 날벼락을 맞은 거니까 야, 이게 헌법을 위반한 행위다라고 뭐 누군가 제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관심은 뭐냐면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해줬을까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행위 있죠. 심사해줬습니다. 네, 심사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기본권, 즉 재산권이에요. 이 사건은. 재산권이란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판단해주자. 요게 이제 애매한 거예요. 그죠? 보면 아까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 했죠. YS가 지금 긴급 재정경제명령 발동한 건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예요? 아니에요? 맞죠? 정치적 행위 맞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예외다 이거야.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리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이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거 뭐 금융실명제가 뭐 통치행위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질 않지. 그렇게 기억할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했냐 안 했냐. 예, 요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판례가 그대로 나오니까 심사했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그 사면행위 나오는데요. 사면은 아시잖아요. 뭐 이제 국민이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뭐 교도소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정치인이 뭐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오긴 했는데 몇 년 동안 그 정치 활동을 못 하도록 막 묶여져 있을 때 대통령이 이제 그 사면령을 내리게 되면 그게 다 옥죄가 풀어지는 거잖아. 그지? 풀어지면 이제 교도소에 있었던 사람은 나올 수도 있고 출감할 수도 있고 또 정치인은 다시 뭐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사면이죠. 자, 우리나라에는 이제 사면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사면법. 맞죠? 그 조선 시대에는 그 우리 사극을 보면 그 사면을 해주고 하는 행위를 왕이 하는데 왕이 기분에 따라서 막 하죠. 그렇지? 저놈은 귀양 보내라 그러면 귀양 가야 되고 귀양 갔던 놈 이번에 풀어줘라 그러면 풀어주는 거야. 그때는 사면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오늘날에는 이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도록 돼 있어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저 사람 정치인 또는 경제인을 사면시켜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사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은 알겠죠? 법이 정한 절차가 있어. 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혹시 뭔가 그 위법한 행위가 있다. 이 위법성을 다투고 싶은 국민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사면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되니까. 이 사건은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거를 제소를 한 사건이고, 이거는, 여기는 제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판례가 나와 있죠? 그죠?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부여했다. 이거는 아무튼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 라는 어구도 좀 기억해 놓고요. 왜 그렇게 얘기하죠? 법원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단 말이야.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했는데 이것을 그 행정부에 가지고 행정부에서 면제시켜주는 거니까 이건 권력 분립의 예외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예, 아무리 그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지만 사면행위도 이건 엄연히 사면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기억하세요. 그 이야기는 책이 없지만 그 밑에 있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저도 이제 카투사 출신이거든요.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했어. 그러면 팀 스피리트 내가 두 번 정도는 참여했었는데 한미연합 요즘은 안 하대. 한미연합훈련 저 문재인 정부부터 잘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 이제 한다고 하죠. 누군가가 이때 이건 2009년도 사건인데 이거 한미연합 군사훈련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거는 의견이 좀 일치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한국과 미국이 자꾸 연합 훈련을 하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합니다. 이게 위헌적인 행위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실제로 위헌적인 행위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일단 이거는 무슨 통칭이냐 아니냐가 쟁점이 되긴 했어요. 통칭이냐 아니냐. 이게 통칭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기억하세요. 통칭이는 아니에요. 군사훈련이 뭔 통칭이에요? 우리가 통칭이라는 건 물론 이제 군사적인 행위라고 하지만 군사 분야에서요. 군사 분야에서 뭐 대통령이 하는 행위나 국회가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게 통칭이지. 이거는 훈련 자체, 군인들이 총 들고 사격 연습하는 거 있잖아. 이 자체가 뭐 통칭입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통칭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파병 결정은 이제 통칭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이 자체는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이라크 전쟁이 발생하는데요. 이라크 전쟁은 미국하고 이라크 간의 전쟁이 발발하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군인들을 이라크에다 이제 파병하는 결정을 하는데 우리 헌법에는 이것도 이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파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마음대로 막 파병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파병 결정이 나오니까 누군가가 야, 우리의 젊은 군인들을 지금 이라크에다가 전쟁터에다 내보내면은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 아니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멈춰달라 하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건을. 심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이 대통령과 국회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 그 당시 노무현 정부가 여러 가지 거를 이제 다양하게 뭐 국제 외교적 상황까지 고려해가지고 고심 끝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네. 노무현 대통령은 되게 이렇게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정치권을 좌파 우파로 나누면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되게 좌파 쪽으로 분류가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파병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어.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동맹국인 미국에게 협조하는 어떤 행위를 좀 해야 우리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로 전투병을 파견하지는 않았죠. 그때 이제 공병부대 같은 거 파견했어요. 의료부대, 공병부대 이런 거 파견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니까 이걸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법한 행위인지 헌법을 위반한 행위인지 판단하냐 이거야.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자, 알겠죠? 이거 보세요. 이거 통치 행위의 그 아주 전형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통치 행위. 만약에 이거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굳이 판단하고자 했으면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판단하는데 어려움은 없죠. 판단하는데 판단을 보류한 거예요. 자제한 거예요. 이른바. 자제한 겁니다. 할 수는 있는데 굳이 판단을 하려면 하는데 야,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거는 대통령과 국회에게 맡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까 제가 그 앞페이지에 학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17페이지. 제가 아까 읽지 않고 넘어간 게 있는데 17페이지에 거기 긍정설의 표가 보이죠? 세 번째 칸에 사법자재설이라고 있죠? 예, 바로 이러한 사법자재설과 유사한 이걸 반영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파병 결정 사건. 예, 사법부가 자제하는 거예요. 자제하는 거야. 이거 괜히 헌법재판소까지 나서가지고 막 결정해버리고 그러면 진짜 온 나라가 그냥 시끄러워지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말을 안 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신행정 수도 건설 사건 나왔죠? 예, 신행정 건설 수도 사건은 이게 몇 년도에 있었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 양반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올 때 공약으로 내세웠잖아요. 그 서울에 있는 여기 이거 우리가 이제 수도죠. 수도는 현재 서울이지, 서울. 우리나라. 근데 이게 충청도 지역으로 이렇게 수도를 이전하겠다고 대통령 공약으로 발표를 해서 당선됐죠. 사실은. 요게 이제 먹혔어. 요 공약이. 충청도에서 아주 몰표가 나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요걸 이제 특별법을 만듭니다. 노무현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요. 수도 이전 특별법이라는 걸 딱 만들어요. 수도 전체가 이전한다는 거야. 아예 서울을 바꾸겠다는 거야, 여기로. 근데 요게 누군가가 이거를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그 헌법재판소, 앞으로 내가 헌재하면 이제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로 이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따라가지고 이 헌법재판소는 일단 그 수도를 이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는 맞아. 예, 정치적 행위예요. 그죠? 예, 통칭이라고 할 수 있죠. 야, 조선 왕조 처음 들어섰을 때 이성계가 한양 이방원이가 옮겼나? 저 개성에서 한양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는 거 이런 것들은 고도의 그 왕권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 고도의 정치적 행위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게 수도를 이전하는 거는 함부로 이게 특별 법의 형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국민투표 방식으로 해야 돼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그죠? 국민투표. 그러니까 국민투표 뭔지 알잖아요. 국민들이 전부 다 유권자들이 이제 기표소에 들어가는 19세 이상, 지금 18세로 나왔죠. 18세 이상의 유권자들이 지금 다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수를 얻어야만 충청도로 넘어갈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 사건은 특별 법은 국회에서 만든 것이고요. 그냥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보지 않았잖아. 그죠? 그래서 위헌 결정 나온 거예요. 위헌. 결국은 그래서 이게 무산됩니다. 예, 무산됩니다. 처음에. 요 내용은 뭐라고요? 아무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전부 다 충청도로 내려가는 내용이었어. 근데 안 된다 이거야. 이건 무산됐어. 얘는 나중에 이제 행복법이 만들어지면 행복법. 이거 뭐야? 행정복합 중심 도시라는 걸 만들어요. 여기는 이제 이거는 일부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제 이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나 뭐 법원이나 대통령이나 대법원이나 국회는 여전히 이제 서울에 남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타협을 봅니다. 타협을 딱 봐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법률. 이것도 국회에서. 근데 이것도 누군가가 또 이제 뭐 헌법소원 또 제기했는데 그때는 졌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수도를 이전하는 게 아니죠. 수도의 개념이라는 건 대통령이 있는 곳이 수도야. 대통령이 있는 곳이. 대통령은 엄연히 서울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도 이전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제 현재 아시다시피 이제 세종시로 대거 행정기관이 뭐 대부분 많이 내려가 있죠. 근데 아직 수도는 서울입니다. 세종시가 아니죠. 자, 요런 과정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예. 자, 그러면 이거 신행정 수도 이전의 문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그거야. 지금 내가 열심히 설명드렸잖아. 이게 지금 법원에서 헌법재판소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는 사법심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심사했습니다. 그치?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아무리 정치적인 행위일지라도 이게, 수도 이전하는 문제가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에 의해서 함부로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대통령이나 국회에게 맡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에서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어.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안 된다. 이거 사법심사 대상 된다. 요거 기억하면 됩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20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통치행위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다 문제를 풀지 않겠고요. 그리고 보면 지금 설명드린 판례들이잖아요. 충분히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을 이해를 하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게 어떻게 함정을 파냐면 제가 한번 볼게요. 현재 요 객관식 20페이지의 객관식 문제는 정답이 2번인데 2번이 왜 틀렸냐 보세요. 남북 정상회담 개최.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줄 보니까 북한 측의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딱 나오잖아. 송금한 행위. 그럼 볼 거 없어요. 맨 뒤에 보면 돼요. 송금한 행위는 어떻다고? 이거는 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맨 끝에 보니까 사법권의 내재적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다. 뭐가?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대. 틀렸죠, 바로?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아래쪽에 2절 행정법. 아까는 그 행정의 개념을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는데 이번에는 행정법이에요. 법자가 들어갔어. 그러면 행정법은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행정법. 그러니까 행정에 관한 법, 그럼 되죠. 행정에 관한 법을 행정법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에 관한 공법이다. 공법. 공법의 반대말이 사법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사법 중에 대표적인 게 민법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임대차 계약 같은 걸 건물주가 됐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됐건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거는 사법 영역에서 벌어지는 행위예요. 개인 간의 이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 의해 따라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거는 행정법이 아니죠. 그렇지 않고
행정작용과 관련되어 있는 법 영역을 공법이라고 앞으로 부릅니다. 공법. 근데 공법은 크게 세 가지로 조직 측면, 작용 측면, 구제 측면이라고. 요거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행정주체 조직과 작용, 행정구제에 관한 공법.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 이렇게 표현해요, 또. 국내공법이라고. 그러면 국외공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외국법은 우리나라의 행정법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럼 미국이나 영국에도 분명히 행정법이 굉장히 많을 텐데, 거기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행정법이 있겠죠, 미국에도. 그런데 그 미국에 있는 행정법은 우리나라의 행정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외국법이지, 그냥. 국내공법.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미국에 있는 법일지라도 혹시 우리나라와 뭔가 관련이 있는 법이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만약에 미국 법에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우리나라의 행정법의 특징을 갖고 있다. 행정법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위에 갑니다. 행정법의 법적 특수성. 이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행정법은 성문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법을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불문법. 이건 이제 문서화된 겁니다. 성문법은 문서화되는 거, 법이라는 것이. 그럼 법은 대체로 문서화돼 있죠. 법전을 열어보면 거기에 활자로 이제 인쇄가 되어 있는 게 법이잖아. 이게 문서화돼 있단 말이야. 행정법은 거의 대부분 다 성문법이에요. 근데 성이라고 돼 있죠. 성격을 갖는다. 그러면 행정법 중에는 성문법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요거 뒤에 가면 배웁니다. 성문화돼 있지 않은 것도 어떻게 행정법이 되지?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린 게 관습법이라고 있어요. 네, 관습법 따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형식의 다양성 두 번째 칸.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작용은 정말 다양한 수단을 발동해가지고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형식은 다양하다. 획일적이고 강행적으로 적용되죠. 여러분 이제 소방공무원이시니까 혹시 소방기본법을 누구에게는 적용하고 그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나요? 뭐 자동차 전용구역 같은 게 있잖아. 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느 아파트 단지에는 적용하고 그러니까 강남 지역에는 적용하고 강북 지역에는 적용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획일적, 강행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법은. 굉장히 네 번째 간 기술적. 영어로 말하면 이제 테크니컬하다. 이게 테크니컬하다. 기술적. 기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술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수단이나 방법을 기술이라고 부르죠. 그럼 행정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 국민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행정법을 집행하는 거니까 이거 하나의 기술적, 수단적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뜻이고. 행정주체의 우월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가 이제 일방적으로 한단 말이야. 영업정지 처분 같은 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월적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공익을 우선한다도 설명드렸어요. 물론 이제 오로지 공익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행정법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는 이유는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죠, 분명히. 근데 이제 그 사익보다 어때요? 만약에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뭘 우선한다? 공익을 우선한다. 그런 뜻이에요. 형성 중인 법은 마지막으로 형성 중인 법은 뭘 만들어 나가고 있는 법이라는 뜻이지. 완결된 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계속 만들어지는 거다. 형성 중이다. 이게 중이다. 계속적으로. 참고로 여러분 민법이라는 건 뭐냐면 민법이라고 있습니다. 민법은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이미 민법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물론 이제 우리나라 민법은 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만들어졌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민법은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그 기본 틀이 만들어져 있다니까. 우리가 이제 유럽의 그러한 민법 체계를 도입한 것일 뿐입니다. 조금 이게 현실에 맞춰가지고 이제 변형을 시켰지만 그것과 비교해서 행정법이라는 것은 아까 시민혁명 한 300년 전 비교적 어때요? 굉장히 젊은 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행정법이 만들어진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짧고 지금 해방 이후에 뭐 몇십 년밖에 안 됐잖아. 70년은 됐구나. 70년이 길다면 길지만은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70년 동안에. 그래서 이 행정법, 우리나라 행정법은
부단히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변경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법률, 뭐 대통령령, 시행, 규칙까지 맨날 바뀌어요. 저는 제가 우리 승진 시험에 소방공무원법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야, 소방공무원법 너무 법이 자주 바뀌어가지고 참 미치겠어. 그 책을 매번 개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뭐 공지사항을 띄워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처음에 여러분 구입을 했어도 이게 그 시험 볼 때까지 그 사이에 변경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시험 보기 전에. 그 소방공무원법도 말하자면 행정법의 한 종류입니다. 행정법이죠. 그게 보세요. 행정법이라는 건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죠. 자, 형성적인 법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1교시 진도를 마치겠습니다.